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오늘은 쌩얼이라 깜짝 놀라셨죠? 오랜만에 메이크업 하면서 좀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너무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전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에미코 가스라이팅 사건, 그거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스토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 북동부에 있는 작은 마을 레바논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어. 때는 2009년 6월인데 마을에 있는 한 우물에서 여성의 시신항구가 발견된 거야. 이 우물이 되게 인적도 드물고 눈에 잘 안 띄는 외진 지역에 있었거든. 현장을 보면 오랫동안 비어있던 빨간 이동식 주택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뒤편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신을 숨겨둔 거지. 근데 이 시신에는 너무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머리에 석궁 화살이 박혀져 있던 거야. 아니, 웬 석궁? 이게 흔치가 않잖아. 바로 감식이 진행되면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지난 3년간 실종 상태였던 26살의 프랜시스 몰튼이었어. 참고로 시신이 발견된 마을은 그녀가 살던 곳이더라고. 프란시스 몰튼은 1980년대생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후 어머니를 따라서 메인주로 이사를 왔대. 어머니가 새아빠랑 결혼을 하면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었지.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집에 더 이상 가까운 가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프랜시스는 집을 떠나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시작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같은 메인주 안에 있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보냈어. 워낙 활발하고 성격도 좋아서 프랜시스를 다들 반겨줬지. 독립 아닌 독립을 했지만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했었다고 해.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다가 2006년 7월 프란시스가 갑자기 실종된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누군가의 오토바이 뒤에 타서 마을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프란시스가 자주 돌아다니고 친구도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 그 모습이 프랜시스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사실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조차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 자주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게 프랜시스가 실종된 지 2달이 흘렀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 연락이 오질 않더라.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오래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는데. 그제서야 가족들은 수상함을 느꼈고 2006년 9월 프랜시스의 실종 신고를 하게 돼.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났잖아. 행방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어. 가족들과 경찰은 애타게 프랜시스를 찾았지만 정작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니까 시작부터 갈피를 못 잡더라고. 결국 경찰은 프랜시스가 마지막으로 지냈던 레바논 지역 위주로 수색하기 시작했어. 단서? 없어. 하염없이 시간만 흘렀는데 그래도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지.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프랜시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 작은 우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극적으로 시신을 찾게 된 거야. 자, 일단 발견 당시 시신은 우물 밑에 폐타이어로 막 덮어져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우물이 막혀있다고 생각한 경찰이 그 밑까지 수색할 생각을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거고.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하나 확실한 건 바로 타살이라는 거야. 석궁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석궁이 프랜시스를 목표해서 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였는지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는 건 쉽지 않았어. 생각해봐. 만약 실수로 화살을 맞았다면 이건 사고사야. 근데 프랜시스 혼자서 우물 밑에 타이어 더미 아래로 내려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시신을 은폐한 거는 확실했지.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프랜시스가 시신으로 발견된 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그게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녀가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고 평소에 행실이 불량했다. 이런 대부분 뒷담화 같은 좋지 못한 이야기였어. 실제로 뉴스 기사에서도 프란시스가 파티를 자주 즐겼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거야.
물론 피해자의 생전 행적 추적하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파티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하게 놀았으니까 범죄자 표적된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해도 이게 피해자 탓을 할 건 아니잖아. 이건 분명 살인자가 존재하는 강력범죄야. 그렇게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져 갔어. 온갖 가십이 떠돌던 어느 날 마침내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 체포된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던 24살의 로버트 코플리 주니어인데 놀랍게도 로버트는 프랜시스 시신이 우물 안에서 발견될 당시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인 거야. 그때 취재를 나온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더라. 근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거든. 인터뷰 당시에 말을 여러 번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막 프랜시스랑 친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또 갑자기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고 그냥 잘 모르는 사이다 이랬다가 또 사실 그 프랜시스가 알긴 하는데 그냥 얼굴만 안다 이러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거야. 딱 봐도 엄청 수상하지. 그런데 인터뷰 말고도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또 있었어. 그 시신이 발견된 우물 그 바로 옆에 오두막으로 만들어진 약간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 그 작은 창고에 로버트가 한동안 살았던 거야. 사실 이 우물이 잘 안 보여가지고 땅 주인도 존재를 모를 정도였대. 생각해봐. 로버트가 바로 그 옆에 살았는데 그 우물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인 거지. 경찰은 바로 그를 소환했고 끈질긴 추궁 끝에 로버트가 자기가 프랜시스를 죽였다고 시인하게 돼. 잘 기억해. 분명히 시인했다. 2009년 12월 로버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 자백까지 했으니까 완전 해결될 것 같았지? 근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아. 5개월이 지난 2010년 5월 갑자기 로버트가 자백을 뒤엎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로버트가 몇 달 전에 자백했을 때 프랜시스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또 어떻게 은폐했는지 되게 상세하게 말했었거든. 그래서 경찰도 이걸 근거로 범인이라고 믿었던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로버트가 자기는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일 뿐이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그럼 증거는 있었을까? 증거라도 있어야 체포를 할 수가 있잖아.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어. 실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도구나 범행 도구, 그러니까 그 석궁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던 거야. 자, 로버트는 절대 자기가 죽인 건 아니고 단지 현장에 있던 목격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 그럼 분명 범인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로버트가 입을 열질 않아. 아니, 대체 왜? 진범 알잖아. 그런데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 같다면서 끝끝내 진범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안타까운 건 현재로서 로버트가 무죄 상태라 그동안 어떤 자세한 진술을 했는지 언론사엔 공개되지 않았어. 추리도 힘든 상황인 거지. 수사팀은 결정적인 살해 증거를 찾는데 노력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게 돼. 당연히 로버트는 살인 혐의를 벗어났지. 그래도 거짓 자백으로 수사 방해한 거잖아. 그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되긴 해. 그 와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흥미로웠어. 로버트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다들 믿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애가 그만큼 착해서가 아니라 로버트가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휘둘리고 그냥 완전 팔랑귀였대. 말 그대로 조종이 쉬운 사람이더라고. 게다가 사람을 석궁으로 살해하고 우물 아래로 은폐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울 만큼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혹시나 그게 살인을 했다고 해도 분명 단독 범행은 절대 아닐 거라고 믿었을 정도야. 그렇다면 또 다른 용의자는 없었을까?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바로 이때 수사 방향에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나.
기억해봐봐. 프란시스의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 방식이 화제가 됐었다고 했지? 뭐 친구들 집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밤새 파티도 하고 또 오토바이도 얻어 타고. 그런데 오토바이? 프란시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잖아. 아니 그러면 주변 사람 중에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그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건 경찰이 아니라도 알 수 있잖아. 근데 진짜 어이없게 경찰은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친 거야. 그 마지막 목격담을 그냥 프란시스가 날라리였다고 증명하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 거지. 아니 내가 들어도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조사도 안 해볼 수가 있냐.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남아있지. 살해 도구인 석궁 있잖아. 미국에서도 살인이 일어나면 대체적으로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대부분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인 석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드물다고 해. 그럼 범인이 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총 대신에 석궁을 이용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석궁을 다룰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경찰보다 나은 거야 지금? 여기에 경찰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조사는 해봤는데 딱히 프로파일링에 맞는 인물은 없다라고 하더라. 오히려 사건을 접한 미국 네티즌들이 날카로운 추리를 내놓기 시작했어. 자, 미국의 경우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총기 규제법 때문에 총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 만약 그걸 어기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범죄로 인정된다고 해. 하지만 석궁은 총기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범죄자여도 그 석궁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거지. 범인이 굳이 석궁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미 이 사건 전에 총을 쓸 수 없는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인근에 살거나 범행 시간에 현장을 지나간 전과자들을 추려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이런 프로파일링을 왜 네티즌이 하고 있냐고. 심지어 경찰이 이걸 확인했다거나 뭐 다시 한번 조사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더라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알려진 거랑 다르게 프란시스는 결코 불량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 뭐 마약을 하지도 않았었고 방탕한 파티를 즐기지도 않았었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활발한 20대 여성일 뿐이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은 그녀의 친구들이 나서서 일일이 해명했다고 해. 너무 안타깝지. 그리고 애초에 날라리였다고 해도 그 행실 때문에 살인당한 거라고 그 피해자 탓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로버트가 용의자로 지목됐을 때 그의 자백은 수사팀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언론이나 대중들한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 적어도 로버트의 자백이 공개됐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었다면 살해당한 피해자가 불량한 행실로 별 수 없이 죽었다는 그 오명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프랜시스 사건은 여전히 미국의 답답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어. 난 이번 사건에서 미국 경찰도 때로는 이렇게 허술하구나 싶어서 좀 황당했어. 또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막 나서서 정확한 수사 요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랑 이복 형제들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만 남은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진심으로 프랜시스의 명복을 빌고 싶어. 자,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너무 억울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내가 흥분을 좀 많이 했지? 그럼 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